네, 안녕하세요. 이명찬입니다. 경제 원탑에는 제가 이제 세 번째네요. 여러분들하고 또 일본에 관한 얘기 다양하게 재밌게 또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최근 이제 일본 주가가 역대급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주가가 급상승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일본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첫째는 원인이겠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게 어떻다는 거냐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주가가 급상승하게 된 원인은요 가장 큰 거는 엔저입니다. 엔저는 자 그럼 어떤 현상을 일으키느냐 엔저로 인해 가지고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요. 자, 대기업들은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느냐 수출품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이러질 않아요. 왜냐 수출할 만한 대기업들은 공장들을 유행하는 건 대부분 다 해외로 이전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일본에서 수출품들을 많이 수출했을 경우에는 엔저가 되면은 이 가격을 다운시킬 수 있잖아요.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수출이 많이 됐다고요. 근데 지금은 일본에서 수출할 만한 그 대기업 제품 같은 건 대부분 다 해외 공장에서 다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저로 인해서 수출이 더 늘어난다거나 양이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건 별로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때문에 돈을 버느냐? 똑같은 제품을 그대로 파는데도 1달러 어치 팔았다면 과거에는 100엔, 110엔 벌어들인 거잖아요. 1달러치 팔면은. 근데 지금 1달러치 팔면은 150엔, 160엔인 거예요. 그럼 일본에서는 엔화로 계산하는 거잖아요. 엔화로 계산하면은 20, 30% 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해외에서 장사를 하니까 달러로 돈을 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달러가 국내로 들어왔을 때에 엔화로 환산했을 때 30% 이상 더 늘어난단 말이에요.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은 대호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걸 이미 이제 안 거죠. 엔저가 되면은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 아니까 대기업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워렌 버핏이 투자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죠. 이것도 굉장히 크고요. 그럼 결국 뭐냐? 엔저로 인해 가지고 변동상이 생긴 거예요. 대기업이 갑자기 이렇게 수익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쳐다도 안 보던 소위 말하는 해외 투자자들이 일본의 대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주식은 보면은 몇 개가 끌어올린다고요. 대형주가. 그게 대부분 보면 일본의 대기업들, 상사들 또 하나는 이제 반도체 제조 장치 있잖아요.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게 한 10년 사이에 20배 팽창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에서 일본에서는요. 시가총액이 도요타 밑에 두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쿄 일렉트론이 엄청나게 끌어올린 거예요. 이 주가를. 10년 사이 20% 팽창했다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소재하고 장비 이쪽 기업들은 꽤 주식이 좋아진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해외에서 이제 일본 주식을 사는 이유는 엔저로 인해 가지고 주식이 가격이 싸 보이는 거예요. 사놓으면은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엔고로 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엔고로 가게 되면 그 환율 차로 또 돈을 벌 수 있다고 본 거예요. 환차익으로. 그래서 이제 엔고로 가게 되면 주식이 떨어지잖아요. 그 떨어지기 전에 엔고로 가면서 주식이 떨어지는 그 시차를 잘 활용해 가지고 그때 잽싸게 파는다. 이런 개념으로 일본 주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기업이 대단히 좋아져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대기업, 그 다음에 방금 말했듯이 반도체, 소재, 장비 업체 여기에 집중되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어떤 일본의 일반적인 기업들에는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주식에. 가장 강력한 또 이유가 하나 뭐냐니까 중국이 지금 어떻습니까? 중국이 완전 초토화됐죠. 부동산 문제로 중국 경제가 완전 파탄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중국의 주가가 계속 내리막을 걸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친 투자가들이 중국에서 돈을 다 빼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으로 막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또 큰 하나 요인이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니까요. 일본 정부가 독려한 부분이 있어요. PBR이라고 아시죠? 상장 기업의 주식 가격이 자기 자산 규모하고 같을 때 1이라고 보는데 1 이하 기업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일본에. 4,000개 정도면 1,800개 정도 기업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쿄 정권에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PBR 1 이상으로 올려라. 안 그러면은 폐장시켜버리겠다. 그렇게까지 압박을 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PBR 1 이하 되는 기업들은 반드시 올라갈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해외에서 그걸 사는 거죠. 정책으로 때리니까 올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알고 그걸 보고 산다는 거죠. 여러 가지 몇 개 이유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본 주식이 많이 올라갔는데 자, 근데 일본 주식이 얼마나 올랐다고요? 과거에 버블 경제 때 그때가 39,000엔, 40,000엔 조금 못 됐잖아요. 그러다가 쭉 빠졌다가 뭐 7,000엔, 8,000엔까지도 빠졌다가 다시 40,000엔 가까이 올랐다. 이게 이제 이렇게 그린 거란 말이에요. 이때 위치로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걸리냐? 3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런데 이 사이에 미국은 어떠냐? 1570% 가까이 급성장했어요. 일본은 원위치 제로로 왔는데 이제 겨우 제자리 왔는데 미국은 1570%인가? 엄청나죠.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요걸 가지고 엄청나게 발전했다 내지는 뭐 버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는 버블 성설인 거죠.
최근 들어서 유독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거에만 현혹이 됐는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죽어 있다가 오르니까 이제 오른 것으로 보이는 거죠. 실제로 객관적으로 이렇게 팩트를 놓고 보면은 일본은 그동안 한마디로 좀비같이 누워 있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 일어나서 기동을 시작한 거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언제 꺼질지 모른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4만 이상 5만까지 갈 거라고 막 난리 법석 들다가 지금 보면은 4만을 못 넘어가요. 계속 왔다 갔다 거기서 계속 깔짝깔짝 하잖아요. 이게 계속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이 쭉 올라가게 된 이유는 일본 은행이 일본 정부가 돈을 엄청 찍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총 GDP에 지금 뭐 한 30년 가까이 한 15배 정도 찍어냈다 이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이 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가겠느냐 이거야. 부동산 아니면은 주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풀린 돈 이것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는 데서 큰 역할을 했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한 그 팩트를 몇 가지만 보더라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엔저다. 그 다음에 중국에게 투자했던 돈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이게 사실은 다들 일본 기업의 경쟁력이라든가 일본 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졌거나 일본 경제가 탄탄해져서 이 주식이 높아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안불안한 내실이 있는 주식 가격이라 볼 수 없고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올라간 건데 이 외부 힘이라는 거는 어느 날 순간 쑥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투자했던 돈들이 빠져나왔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싹 빠져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엔저가 어느 날 좀 올라갈 기미가 좀 보였을 경우에는 주식이 싹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하나의 위험 같은 것도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유지해온 이유와 앞으로의 금리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왜 금리를 터무니없이 그렇게 낮췄느냐 근원적으로 조금만 들어가 보면요 이거예요. 일본이 버블 경제까지 가는 게 90년대 초 80년대 말 요때인데 그럼 그 전에 뭐가 있었느냐 플라자 합의가 있었어요. 85년 9월 달에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그때 1달러당 240엔 정도 하던 게 엔고로 올려라 하고 미국이 압력을 넣었죠. 그래가지고 한 2년 사이에 1달러당 120엔까지 절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대기업들이 수출이 폭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엔화가 너무 세지다 보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부실해지기 시작했는데 일본 정부한테 대기업들이 원망할 거 아니에요. 왜 플라자 합의를 해가지고 대기업이 지금 다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낮은 이자로 융통할 수 있도록 금리를 낮춰준 거죠. 그래서 부담 없이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높여라.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낮은 이자로 빌린 돈들은 전부 부동산 내지 주식으로 막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버블이 됐잖아요. 그 버블이 꺼지면서 쭉 이제 내려오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잃어버린 30년 뭐 그전에는 잃어버린 20년 뭐 그랬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아베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아베노믹스를 하면서 디플레이 탈출을 하려면은 돈을 무조건 풀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근데 최근에요. 아베 전 총리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겁니다. 1달러당 300엔이 되면은 토요타가 3배로 잘 팔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격이 3분의 1밖에 안 될 테니까. 왜? 지금 1달러당 100엔인데 1달러당 300엔 하면 가격이 3분의 1로 떨어질 거 아니야. 토요타가 불친하게 팔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최근에 밝혀져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일본 자민당 정부는 엄청난 엔저를 실제로는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 아베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물가가 오르잖아요. 지금 최근 한 2년 가까이는 2%, 3%, 4% 조금 더 올랐다가 3% 떨어지고 2.8% 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물가가 이제 이게 한 2년 가까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베노믹스 처음에 출발할 때에 물가가 2년 내에 2% 이상이 되면은 정책 전환을 하겠다. 디플레이션을 탈출했다. 선언하고 그 선언하는 순간 정책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이 물가가 올라간 게 일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이게 물가가 올라가느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코스트가 밀어 올린 물가라는 겁니다. 그 코스트가 뭐냐? 엔저로 되다 보니까 수입 물가가 높아진 거죠. 에너지 물가라든가 원자재 물가 이게 높아지다 보니까 국내에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수입 물가가 단가가 높으니까 결국은 제품에다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부가가치가 높아져서 그 다음에 수요가 창출이 많이 돼서 수요가 창출되는 건 임금이 많이 올려져서 수요가 늘어나서 그래서 물가가 올라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이거는 왜? 외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외부적인 요인은 어떻게 변하면 또다시 디플레이로 갈 가능성이 있다 이거. 물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 그래서 일본 은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런 한 2번 정도의 실패 경험이 있어서 그 물가가 조금 오른다고 해서 바로 금리를 올렸더니 완전히 엉망이 돼버린 적이 있었어요. 몇 번이나. 그래서 이번에는 되게 신중하게 접근하는데 근데 이번에 물가가 그렇게 2년 이상이 그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 탈출 선언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정부하고
정부하고 이 일본은행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달라요.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베 전 총리가 얘기했듯이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 디플레이션 탈출이 안 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요? 돈도 많이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적극 재정을 계속 시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한번 보세요. 적극 재정이라는 건 뭡니까? 정부 예산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공공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정부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시중의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정책 자체가. 그런데 이걸 하면 어떻습니까? 정치권에서는 표 얻기 쉽겠죠. 그러니까 일본 자민당 입장에서는 적극 재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적극 재정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지금 디플레이 탈출했다고 선언하는 순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권하고 이게 다 이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본 자민당 정치권에서는 디플레이 탈출했다고 선언하기를 되게 주저하고 있고, 일본 은행 입장에서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게 엔저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금리를 올려야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부딪힌 부분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부하고 일본 은행하고. 주가는 어찌 됐던 간에 하락세를 타고 있었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일본 국민들의 삶은 또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엔저가 되면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보면은 나쁘다 좋다고 얘기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엔저로 인해서 돈을 버는 쪽이 있고 엔저로 인해서 고통받는 쪽이 있어요. 누가 돈을 벌겠어요? 대기업은 대호황이에요, 지금.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내수 위주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일반 서민들이 아주 죽을 맛인 거죠. 왜냐하면은 너무 엔이 싸서 해외여행을 못 가요. 그 다음에 엔저가 되다 보니까 물가가 올랐다 그러잖아요. 해외 원자재 가격이 높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니까 그게 내수 시장이 들어가지고 내수 제품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들이 코스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올려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노동자들이 물가가 올라간 이상 임금을 올려줘야 수요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2년 연속 실질 임금은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26개월인가 뭐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건. 그러니까 서민들은 이제 봉급받는 사람들은 내 임금이 오히려 실질 임금은 더 낮아진 거예요. 거기다가 엔저까지 국내에서도 수요 창출이 힘들고 해외여행 거의 못 가고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맛인 거죠. 근데 대기업은 어떻다고요? 대기업은 대호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떠냐 하니까 이게 묘한 게요. 우리 같이 예를 들어서 투표에 많이 나가서 야당도 찍고 막 그래가지고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일본 정부가 절대 저렇게 못해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책을 못 편다고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투표를 하면요, 투표율이 50% 넘어가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 별로 안 간다는 거죠. 특히 야당 성향의 사람들 거의 안 갑니다, 잘. 그럼 누가 가느냐? 골수 자민당 지지파들은 거의 다 갑니다. 연세 있는 분들이나 20, 30%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꼭 가서 투표를 해요. 자, 그러면은 결국 야당으로 정권이 넘어갈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 상태에서 자민당만 계속 일당 독재를 계속 해나갈 수 있으니까 서민들의 요구는 전혀 고려 사항에 넣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예요, 고려사? 대기업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대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은 정치권에다가 정치 현금을 많이 되겠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의 정부 입장에서는 엔저로 가는 거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죠. 아무래도 최근 우리나라 경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고령화도 심해지고 그래서 일본과 비슷해진다 이런 얘기가 종종 들리고 있는데, 과연 한국도 일본처럼 장기 경제 침체를 겪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은 우리하고 일본은 많이 다르다. 잃어버린 30년 일본의 그 침체를 따라간다. 여기에는 강력하게 나는 반대예요. 그렇지 않다고 나는 보는데, 그러면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근거는 뭐냐 했을 때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하고 저출산 문제. 우리는 이게 고령화하고 저출산 문제가 일본보다 더 급속도로 진전된다.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나빴던 이유는 대부분 고령화 문제하고 저출산 문제. 왜 이게 큰 문제인지 알아요? 일본은 내수 시장을 중시하잖아요. 내수 시장에다가 주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내수 시장이라는 거는 노령화되면 될수록 구매력이 떨어지죠. 돈을 안 써요. 장롱에다가 현금을 처박아 놓고 돈을 안 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저출산이 되면 어떻게? 청년들이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서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데 저출산이 되니까 그 내수 시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기업들은 기업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에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그러면은 자,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도태되는 기업이 나오면은 거기에서 퇴출된 직장인들이 더 괜찮은 데로 옮겨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부가가치가 잘 나는 회사는 더 크게 발전하고, 그래서 잘 나가는 회사는 더 인원을 많이 보충해가지고 더 번창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일본 상황은 어떠냐니까 전부 많은 기업들이 퇴출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가 웬간하면 보조를 해줘가지고 소위 말하는 좀비 기업으로 유지를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주 일본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중소기업들이 앓는 소리를 하게 되면 정부가 보조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돈은 다 어디 갑니까? 그래서 일본의 정부 부채가 265%나 된 거예요. 근데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내수 시장 지향이 아니죠. 대부분 다 수출 지향입니다. 한국은 예전부터 수출 지향 국가였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드라마도 수출이고 케이팝도 수출이고 그래서 일본에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국제 시장을 내다보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일본은 내수 시장만 봐도 충분히 먹고 사니까 서로 달랐다. 근데 그게 그렇게 분석하는 것 자체가 맞긴 한데 항상 일본은 그 내수시장 지향을 그렇게 정당화해 왔어요. 그걸. 왜 자기들은 굳이 그렇게 피 튀기는 경쟁하지 않고도 국내에서 웬간하면은 먹고 사는 시장 없다 이거야. 그래서 한국이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봤어요. 한국은 먹고 살려고 저렇게 전 세계하고 피 튀기게 경쟁을 하고 앉았다. 그래서 한국은 불행한 사회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경쟁이 심해서 어쨌든 전 세계로 뻗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고령화라든가 저출산이 시장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었어요.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는 시장이 자꾸 축소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은 달랐잖아요. 고령화 저출산은 바로 시장하고 연결되는 거고 우리는 수출 지향이기 때문에 고령화 저출산이 시장하고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하고는 좀 약간 다른 문제이긴 해요. 한국은. 그런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일본이 걸어온 거기들을 그대로 따라간다. 이 말은 안 맞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거고 뭐 조금 하나 더 예를 든다면은 우리 케이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를 만드는데 그게 지금 세계에서 엄청나게 곽광을 받으면서 많은 돈을 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그 부가가치에 비해 가지고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종사하는 인구가. 그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이거는 뭘 말하냐? 우리는 인구가 적어도 부가가치를 높이면은 시장의 문제하고는 일본이 고민하는 그런 저출산 고령화가 바로 시장하고 직결되는 그런 문제하고는 우리는 다른 문제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본의 그 고민을 우리가 따라가는 건 아니다. 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최근에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라는 것을 발표했죠. 일본의 여러 대기업들이 이제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함께 반도체 파운더리를 만든다 라는 이야기인데 과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사람들이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 뭐 소재, 부품, 장비 이쪽은 되게 강하다고 그랬죠. 그건 뭐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 특히 반도체에서 장비 쪽은 굉장히 강해요. 그런데 그동안 특히 팬데믹 때 일본이 반도체를 구입하지 못해가지고 자동차를 한 60만 대를 못 만들었어요. 그때 아주 쇼크를 받았죠. 뭐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미국도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반도체가 안보 문제로 이제 성격이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 땅에 공장을 세워서 여기서 반도체를 만들어야겠다. 왜? 조달이 잘 안 되니까요. 그게 이제 반도체는 한정되어 있는데 전 세계에 막 그 쟁탈전이 벌어지니까 거기서 일본이 계속 그 반도체 구입하는데 그게 상당히 힘이 들어가지고 결국은 자동차 60만 대를 못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쇼크가 대단했죠. 그래서 TSMC를 유치했는데 TSMC 유치해도 역시 그거는 다른 문제였거든요. 남의 공장을 이제 유치해 오는 거니까 궁극적으로는 일본에 내가 만드는 공장 그걸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이제 나온 게 라피더스잖아요. 라피더스를 이제 시작할 때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IBM에서 전화를 했어요. 지금 라피더스의 회장하고 사장 이 두 사람에게 특히 이제 회장에게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 2나노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취득했는데 혹시 이 2나노 반도체를 만들 의향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죠. 그 얘기를 듣고서 지금 그 라피더스의 회장은 속으로 아마 뛸 듯이 기뻐했을 겁니다. 그동안 일본의 반도체가 과거에 한참 잘 나가다가 지금은 거의 쓰러져가는 입장이고 뭐 소재 부품 장비 쪽이야 괜찮지만 만드는 파운드리 쪽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그랬다가 그 IBM의 제안을 받고서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대기업도 찾아가고 일본 정부도 찾아가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반도체가 국가 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물자라는 말이죠. 그거는 옛날에 이제 석유가 중동에서 엄청나게 그게 국가 하나의 그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이게 국제정치의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반도체가 국제정치의 중심이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하나의 제품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IBM이 제안했단 말이지 어떻게 해봅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가장 대표적인 7개 기업들이죠. 뭐 도요타도 그렇고요. 소프트뱅크도 그렇고 7개 대표적인 기업하고 그다음에 1개 대은행 미쯔비시 은행하고 이렇게 해서 8개 대기업에다가 타진을 했더니 각 기업마다 10억 엔씩 돈을 냈어요. 그리고 은행에서 3억 엔, 도합 73억 엔이 이제 돈이 그쳤는데 이 반도체 공장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5조 엔이 들어요. 5조 엔. 그런데 73억 엔이 그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출발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먼저 700억 엔을 일단 보조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래도 이게 돈이 잘 안 나오니까 당장 이제 공장을 짓고 하려면은 당장 들어가야 될 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22년도에 700억 지원했다가 다시 2023 작년에는 2,600억 엔을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럼 얼마일까요? 3,300억이죠. 거기에다가 올해는 다시 5,900억을 또 지원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까지 다 일본 정부가 낸 돈이 거의 1조 엔이 가까워요. 그래서 겨우 이제 출발한 거죠. 공장은 이미 짓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인재들, 일본에는 40나노밖에 못 만들어요. 기술자들이. 이게 뭐 10년 전, 20년 전 기술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종사했던 기술자들을 IBM에다 파견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파견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이제 2나노 만드는 기술을 이제 배우러 이제 파견을 보냈죠.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되는 게.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게 기업들이 돈을 더 이상 안 내요. 왜 안 내겠어요? 이게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 대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뢰가 안 가는 거죠. 사실은요, IBM이 처음 제안했을 때 일본의 반도체 공장들 있잖아요. 르네사스라든가 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출발을 했어야 맞는데 거기에서는 사실은 관심을 별로 안 보였다는 거죠. 그게 뭘 말하냐? 2나노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하냐? 일본의 현재 기술은 40나노 기술인데 한 20년 뒤쳐져 있는 기술밖에 없는데 기술자들이 2나노를 갑자기 이게 만들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안 들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도 별로 관심을 안 보였고 지금 대기업들도 10억 엔 내고 지금 아무런 그 돈을 더 이상 낼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만 계속 지금 보조를 내잖아요. 그럼 결국 이 라피더스라는 기업 자체가 정부 기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흘러가는 거 보면은. 그럼 누가 하느냐? 공무원들이 거기 달라붙어서 하느냐?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금 현재 라피더스 회장하고 사장 이 두 사람이 일본의 그 오랫동안 반도체에 관여해왔던 아주 전문가들이에요. 이 두 분이 이제 그 핵심 리더가 되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그러면 자, 왜 이게 기업들에서 별 반응이 없느냐 하면은 그 전에 히노마루 반도체라 그래가지고 히노마루가 뭡니까? 그게 일장기를 히노마루라 그래요. 히노마루 반도체라는 것은 국가가 관여해가지고 반도체를 국책 사업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게 히노마루 반도체인데 과거에 히노마루 반도체가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역시 실패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우려들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 정부 예산 가지고 하는 건 이게 실패하더라도요. 아무도 책임 안 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사생결단 달라들어가지고 해도 쉽지 않은데 이게 뭐 해도 실패해도 뭐 내한테 책임이 없다.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쉽게 뭔가 이루어지겠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죠. 내 회사에 존망이 걸린 게 아니니까 그냥 한 발짝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간의 삼자적인 느낌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공무원적인 마인드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과거에 일본 정부가 관여해서 보조금을 주면서 했던 건 뭐냐니까 그게 관여했던 기업들 있잖아요. 히다치라든가 NEC라든가 반도체 만들었던 회사들이 컨소시엄 해가지고 한 3개 회사라든가 4개 회사가 컨소시엄 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파견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게 하나의 컨소시엄이 돼가지고 정부 보조금이 나와서 그렇게 거기서 공동 연구를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장비를 갖춰가지고 공동 연구했던 걸 가지고 각 자기 회사 돌아가요. 그래서 그 자기 회사 돌아가서 거기에서 개발했던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시스템이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니까 반도체 회사에서 직원들이 파견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히노마루 반도체가 반도체 만드는 기업들의 직원들이 파견 나와가지고 다양한 회사의 직원들이 같은 사무실에 모여가지고 같은 일을 했잖아요. 같은 연구를 해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개발된 연구를 가지고 각자 회사로 돌아가서 뭘 한다. 사실 그때도 파견 나오는 직원들이요. 1급 기사들은 파견 안 나왔어요. 2급, 3급 기사들이 파견 나왔고 그리고 자기 회사에서 하고 있는 핵심 기술들은 절대 얘기 안 하고 그럼 결국은 뭐냐 일본 정부가 내주는 보조금 그걸로 가지고 구입하는 장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나누어 갖는 거
사실은 거기에 제사보다 떡밥에 관심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게 성공할 리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다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걸 아니까 기업들이 달라들지 않은 거죠. 그리고 돈 내라 그러니까 10억엔 냈단 말이에요. 이 10억의 돈이라는 게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 걸 보면요. 뭐 정부가 하자니까 뭐 마지못해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교재비 쪽으로 10억엔을 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기라성 같은 7개 대기업들이 10억엔씩 밖에 안 내고 지금 3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돈을 안 낸다는 거예요. 기금이 안 그친다는 거예요. 그 결국 일본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조엔 가까이 지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책기업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국가 기업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게 국가 기업이 과연 반도체를 만드는 게 가능한가? 뭐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마음이 제일 급한 국가만 열심히 쏟아붓고 다른 대기업들은 정작 관심이 전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트렌드가 보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에는 석유가 국제정치 핵심이었고 모든 산업에 쌀이라고 해도 관여할 정도인데 지금은 오히려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해지는 세상이 이제 앞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이게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중국, 한국, 대만 다 잘하고 있는데 미국까지 잘하고 있는데 일본만 거기 쑥 빠지면은 이건 앞으로 그 삼류 국가로 떨어질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완전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러던 차에 마침 이제 미국에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반도체를 막 추진하면서 국가 보조금을 막 엄청나게 내면서 국가가 막 유도하고 이끌어나고 그러는 거 보고서 일본 정부도 거기에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앞장서기 시작한 거죠. 이거는 국가가 앞서야겠다. 그래서 경제안보라는 명칭을 써요. 근데 국가가 사실은 기업에 관여하는 게 이게 맞냐? 자유주의 경제에서. 그런데 이제 경제안보라는 단어를 붙이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경제안보라는 이제 이름을 단 거죠. 그래가지고 국가가 예산을 그렇게 차출하는데 처음에요. 경제산업성에서 처음에 한 몇백억 내고 700억 내고 이제 더 이상 돈 못 낸다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하도 강하게 나오니까 다시 또 2,600을 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만큼 돈 내고 여기서 멈춰버리면은 이게 전부 똥된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뭡니까? 투자한 돈이 너무 또 많으니까 이것도 멈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5,900억 엔을 지금 투자했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갈수록 커질 수도 있어요. 기업들이 돈 전부 안 내면 어떻게 하면 정부가 나중에 5조 엔 다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반도체라는 게 단순히 돈만 있다고 만들어지는 그런 산업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일본이 현재 약 20년 정도 뒤처진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해외에서 막 기술자들을 몇 배 연봉을 주면서 모두를 데리고 올 수도 없는 노릇인데 그 부분에 대한 건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확히 질문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결국은 기술자가 문제 아니겠어요? 파운드리를 만들려면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기술자가 일본에 있느냐? 없단 말이에요. 40나노 만드는 기술밖에 없어요. 기술자들 하더라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IBM에다가 기술자를 100명 파견해가지고 기술을 익히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IBM이요. 만드는 기술은 있는데 양산 기술이 없어요. 양산이라는 거는 그 기술을 가지고 투입한다고 해서 바로 수율이 좋은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 그 기술 가지고 만들더라도요. 수율이 거의 제로에서 시작한다 그러면. 그래서 양산 기술은 생산하는 그 기술하고 달라가지고 그 만들어내면서 계속 불량품이 적게 하는 프로세서가 500에서 150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조합을 어떻게 배치를 잘 하느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해야 수율이 높아지는데 IBM에도 없다는 겁니다. 이 기술은. 그럼 어떻게 이 양산 기술을 배울 거냐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뭐냐? 내가 볼 때는 라피드스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라고 봐요. 헤드헌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술자들을 엄청난 이제 돈을 주고 스카우트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모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방법밖에 없는데 TSMC나 삼성, 인텔이라든가 이런 데밖에 없잖아요. 거기 있는 뛰어난 기술자들이 과연 일본으로 라피드스에 오겠냐? 이 문제도 있는 거죠. 왜? 거기 잘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우를 잘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보다 뭐 5배, 10배 뭐 그냥 천문학적 수를 액수를 주겠다 해서 데려온다면 모를까?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고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기술자가 있느냐? 사실은요. TSMC 구마모토에 유치했잖아요. 거기에도 기술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거기조차도 16나노, 28나노인데도 거기 기술자들도 지금 부족해가지고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초봉 28만 원 준다 그래요. 일본 대부분의 기업들이 20만 원 조금 더 줘요. 다른 데 있던 기술자들이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에 있는 다른 회사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같이 봉급을 그만큼 올려줄 수는 없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게 올려줄 수 있는 여러 개 있으면 올려줬겠죠. 근데 TSMC는 그렇게 여러 개 있으니까 28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일본 기업보다 한 30% 더 준다는 겁니다. 그게 28나노, 16나노 이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라피드스는 2나노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최첨단이잖아요. 최첨단 기술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뭐 진짜 뭐 공장 어떻게 다 짓고 돈을 많이 들여서 헤드헌팅을 해서 기술까지 마련을 했다. 되게 기적적으로 양산까지 성공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팔 데가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사실은 지금 인재하고요. 그게 이제 영업이잖아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항상 있었어요. 기술력은 우리가 최고다. 항상 그런 얘기하죠. 근데 기술을 잘 만들어가지고 그 영업하고 연결 못해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일본은. 그러니까 1급 기술을 배웠는데 개발해가지고 기업에다 적용시켜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되는 그 과정에서 항상 일본은 제대로 잘 못했어요. 지금 라피드스도 이제 그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영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요, 그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지금 그 일본 반도체가 흥했다가 망하게 된 요소 중에 가장 강력했던 요소 하나가 뭐냐면은 수직 통합형이었잖아요. 그죠? 수직 통합형이라는 것이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공정과 후공정 이걸 전부 다 한 회사에서 다 하는 거. 이걸 수직 통합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90년대 중후반부터 어떤 식으로 되냐. 분업화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설계는 팜넷에서 하고 주로 미국에서 거의 다 하고 파운드리는 TSMC에서 하고 이 역할 분담이 정확히 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니까 미국에서는요. 반도체 본래 종주국이잖아요. 기술자들이 그게 많단 말이에요. 설계 같은 것들은 미국이 잘할 거 아니에요. 설계는 잘하는데 파운드리까지 만들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그럼 그 실패하면 안 되니까 미국에서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잘 진입을 못했다가 어느 날 보니까 TSMC에서 자기들이 그 투자 다 해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설계도만 갖다 주면은 제품을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완전히 활성화된 거예요. 설계하는 쪽에서는. 설계하는 데는 사실 사무실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코스트가 별로 안 든다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팜넷스가 발전하게 됐다는 겁니다. 다양한 기술자들이 돈이 별로 안 드니까 누구나 다 스타트업에 출발하는 그 기업들이 완전히 번창했다는 게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잘 되면은 그걸 TSMC에다 맡겨가지고 좋은 제품이 나오면 그게 이제 이익이 남고 하니까 팜넷스에서도 부담 없이 마음껏 기술이 개발되고 그걸 또 이제 TSMC는 많은 이제 고객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SMC도 막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키워나가고 이게 분업화 돼가지고 이게 아주 죽이 잘 맞았던 거예요. 근데 일본은 어떠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수직 통합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밀리고 경쟁력이 떨어지고 가격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지죠. 왜? 이 구멍가게 같으니까 대량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졌는데 그런데 지금 라피드스 하고자 하는 게 이게 수직 통합형에서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컨트롤은 일본이 그동안 해와서 실패했던 그 수직 통합형에서 그대로 모델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왜 한번 실패했는 경험이 있잖아요, 일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어떤 형식이냐니까 일단은 라피더스가 이제 뭘 주장하냐면은 2나노를 만드는데 TSMC나 삼성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TSMC는 애플이라든가 AMD라든가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들의 수주를 받아가지고 그걸 제품을 양산하는 거잖아요. 대형이란 말이죠.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대형인데 자 그런데 이제 라피더스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니까 소규모의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다양하게 그걸 특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 있죠.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 하는 특히 AI 그 스타트업 기업 팹리스들을 고객으로 유치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반도체를 수주를 해서 여기서 제작해서 주겠다. 특히 이제 AI 스타트업들은 어떤 게 이제 중요하냐면은 AI 기술이 굉장히 빨리 진보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유탁해가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반도체들은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걸린단 말이에요. 조정 다 하고 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이 라피다스는 3개월 안에 그걸 다 하겠다는 거예요. 수직 통합형이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이동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바로바로 연계해가지고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럴싸하죠. 실리콘밸리에서 AI 스타트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수주하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이니까. 그러니까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 라피더스가 딱 요걸 겨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라피더스가 실리콘밸리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 사무실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오픈해가지고 AI 스타트업 기업들하고 계속 컨택을 한다는 겁니다. 이 고객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주문을 발주를 받아가지고 설계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정과 후공정을 여기서 다 해서 바로 넘겨준다는 이 얘기예요. 그게 이제 라피더스의 계획인데 문제는 뭐냐니까 5조 엔 정도의 돈을 들였는데 반도체는 계속 투자를 해야 돼요. 기술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새롭게 적용해 나가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앞으로 5조엔, 6조엔, 7조엔 돈이 들어갈 텐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하느냐. 일단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되는데 과연 실리콘밸리의 그 AI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 규모로 그 돈이 돼가지고 이게 라피더스가 계속 굴러갈 수 있도록 과연 그 시장이 되겠느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죠. 틈새 시장을 노린 건 좋았지만 너무 작은 틈새여서 이게 돈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작은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야 된다는 전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에도 조그만하게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고객으로 생각하는데, 근데 사실 일본에서는요, 왜 대기업들이 그 관심을 크게 안 보이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에서는 2나노급의 그 고기술의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제품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핸드폰 같은 거는 엄청나게 필요하잖아요. 일본에 핸드폰 있습니까? 없어요. 일본에 컴퓨터 있습니까? 파소콘도 안 만들어요. 그 TSMC 반도체가 어디에 주로 많이 들어가냐면요, 최첨단 반도체들이 컴퓨터, PC 48% 정도, 그 다음에 핸드폰에 32% 정도, 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개 합해가지고 한 80% 된답니다. 거기에 최첨단 반도체들이 다 들어가는 건데 일본에 그게 없는 거예요, 그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라피더스가 지향하는 2나노 반도체를 쓸만한 데가 일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이게 영업이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결국 이제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AI 기업에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췄는데, 그게 과연 라피더스의 그 공장이 무리 없이 돌아갈 정도로 그만큼 수요가 창출이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공장이란 게 특히 반도체 같은 그런 미세 공정을 많이 주로 하는 곳에서는 안정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일본은 특히 지진과 쓰나미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인데 과연 공장을 지었다 쳐도 그게 무사히 가동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지진이 많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쥐약입니다. 지진이 한번 나면은 반도체 공장은 완전히 작살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일본이 가장 큰 고민일 거예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정부는 어느 정도의 지금 여기에 힘을 주냐 하면요, 이번에 못 일어나면 일본은 더 이상 일어서지를 못한다, 삼류 국가로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만큼 반도체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현재 앞으로의 세계에 있어서. 첨단 제품에 안 들어가는 게 없는데 국가가 발전하려면 첨단 제품을 계속 개발하고 제품을 만들어내고 수출하고 해야지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근데 반도체가 없으면은 일본의 그런 기업들은 오히려 다 사장될 거고, 사실은 또 일본에서 소재 장비가 대단히 좋다 그러는데 일본에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 소재 장비 퍼센트도요 계속 줄어들고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의 공장을 만드는 중요 요소 중에 하나가 일본의 소재 장비를 바로 옆에서 공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공장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시너지 효과. 그 필요성에서는 분명히 있죠. 필요성에서는 일본 내에 공장을 지어야겠다, 그게 너무나 강렬하니까 지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지진이 났을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엉망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은 일본이 안고 갑니다. 그런 위험은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은 또 그것대로 또 삼류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또 일본이 동서가 안에 전력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전력 공급이 필요할 때도 뭐 원활히 공급 못 해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파수가 달라가지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자기기 같은 거, 전자제품 같은 거는 호환이 잘 안 된다거나 호환이 좀 뭐랄까 복잡하다든가 이런 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니까, 반도체는 공장이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호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일본의 전력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전에도 사실은 여름이 되면요 에어컨을 많이 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게 여력이 2% 3%밖에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본에서는 여름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에어컨 되도록이면 틀지 마세요 그래요, 정부가.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진지 아세요? 정부가 그렇게 하면요 나이 드신 어른들은 따라요. 왜냐, 일본은 옛날부터 국가에 대한 복종심이 대단하잖아요. 연로하신 사람은 더 그렇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가지고 에어컨을 안 틀므로 인해가지고요 열사병 이런 걸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본에. 이거 이해가 갑니까? 이건 삼류국가 같은 얘기예요. 이건 뭘 말하느냐? 전력난이 그렇게 심각하다는 얘기, 일본에. 왜 그러냐? 원자력 가동하다가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원자력을 다 폐쇄해야 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량이 팍 떨어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력발전소라든가 화력발전소를 더 많이 왕창 지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엄청나게 전력이 들어가잖아요, 여기에. 물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 부분도 상당히 내가 볼 때는 일본에서 쉽지 않은 하나의 과제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동안 이제 세계가 보아온 일본은 되게 정직하고 청렴하고 장인 정신의 나라, 이런 이미지가 강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도요타 관련해서 조금 시끄러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일본 그러면은 과거에 진짜 일본 사람들 정말 성실하고 예의 바르고 꼼꼼하게 자기 일 철저하고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접해본 일본인들 중에서 성실하고 인품이 괜찮고 그 다음에 예의 바르고 마음씨가 참 한결같다 그럴까? 그런 분들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죠. 자, 그런데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얘기예요. 일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도요타 문제라든가 지금 자동차 5개 정도인가가 전부 비리에 다 연루돼 있잖아요. 이런 문제, 그뿐만 아니에요. 이 자동차 문제가 이렇죠. 딴 데도 나는 대동소이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일본 정부가 건설업 쪽에요. 통계치를 조작하라고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보니까지 했어요. GDP 때문에. 계속 GDP 성장이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자민당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GDP를 막 이중 계정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사히 신문에도 나오고 공문 내려오는 샘플 다 보여주고 난리가 났었죠. 이 정부 차원에서 이게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아베 총리가 한 행위들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자기한테 좀 불리한 것들은 아예 기록을 하질 않고요. 좀 불리한 기록들은 수정해버리고 폐기시켜버리고 이런 일들을 아베 총리 때 여러 군데서 그런 일들이 발생했었어요. 거기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일본 정치 시스템의 문제라 나는 보거든요. 뭐 경제 얘기에 뭐 정치가 연결되니까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뭐냐 하니까 이게 현 정치권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야당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서로 경쟁해서 서로 좀 더 잘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의 지지도를 받아서 그 다음에 정권을 계속 이어가는데 현재 자민당 입장에서는 잘하나 못하나 영원히 이어지니까 굳이 잘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토요타가 자동차 여러 모델 중에서 이제 검사할 때 규정을 제대로 안 따르고 속이고 안 했는 걸 했다 그러고 내지는 뭐 제어 장치 수치를 조작을 해가지고 아풋을 검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10년, 20년도 아니고 4, 50년씩 속여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비리 같은 것들이 있어도 이게 잘 밝혀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일본 사회, 일본 문화에 그 근원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심각해요. 이런 차원의 하나를 얘기하면 어떤 거냐 하니까 일본이 과거에 잘 나갈 때 경제가 아주 좋을 때는 이렇게 해도 이익이 남고 저렇게 해도 이익이 남으니까 소위 말해서 엄격하게 뭘 요구하고 그러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얘기가 나오듯이 버블 경제 이후로 일본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지잖아요. 기업들이. 그럼 기업들이 어려워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경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목표치를 딱 정해놓고 반드시 그는 이루어야 된다 해가지고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서 까라면 까식으로 막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게 달성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까라면 까 거의 그런 문화 하라면 해. 어쨌든 최대한도 노력해서 어쨌든 이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명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반기를 잘 못 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노조도 막 강하잖아요. 우리 노조 엄청 강하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런 노조가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항을 못하고 거의 이제 따라야 되는데 성적을 내려면 어떡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조작이 들어가는 거죠. 비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거역을 못하겠고 그럼 맞춰야겠고 도저히 실질적으로는 안 되겠고 그게 이제 비리라든가 조작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뭐냐? 그 회사의 어떤 그 기업 문화라든가 일본 사회 전체의 어떤 수직적인 사회 이런 게 이제 상당히 거기에 기여를 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토요타가 굉장히 글로벌한 자동차 기업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까요? 아니 뭐 경쟁사끼리는 적이 꼬꾸라지면 내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뭐 지극히 당연한 얘기인데 토요타가 사실은 지금 세계 톱이잖아요. 엄청난 수량을 팔고 있단 말이에요. 2천만 대가 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토요타가 왜 저렇게 잘 나가냐 하면은 하이브리드 차 때문에 지금 저렇게 잘 나가잖아요. 한동안 전기 자동차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지금 주춤주춤 침체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이제 팔리면서 토요타가 저렇게 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동안은 전 세계 사람들이 토요타 자동차는 믿을만해. 뭐 그거였잖아요. 신뢰 간다.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에어백 같은 걸 터지도록 하는 그런 시험을 했는데 여기 부정이 있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좀 두려울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고 났을 때 저게 에어백이 제대로 터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려 같은 게 생기면은 자동차 사기를 꺼려야 할 거고 그러면 이제 다른 차 살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들 보면 지금 이번에도 미국에서 뭐 엄청난 상을 받고 톱 클래스예요. 지금 이제 완전히. 옛날에 현대나 기아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 EV6라든가 아이오닉5, EV9인가 미국에서 엄청 팔린다 그러더라고요. 뭐 아이오닉5, 아이오닉6 나오도록 보면 평가 되게 좋잖아요. 뭐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자동차도 사실은 한국이 일본의 반도체 꼬꾸라뜨리고 우리가 삼성이 뺏어온 거나 마찬가지고, 조선업도 일본은 완전히 거의 지금 쑥 들어갔죠. 우리가 지금 다 석권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뭐 철강산업도 그렇고, 문화는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일본 문화 개방하면 우리 다 망할 거라 생각했는데 어디 지금 뭐 완전히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고, 전자제품은 그렇잖아요. 백색 가전이라고 그러나요? 삼성, LG 전자제품 그거 전부 전 세계에서 1, 2등 하죠. 일본이 지금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나 이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남아있던 자동차, 특히 토요타 자동차. 근데 지금 자동차 문화에서 일본이 저렇게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저 상당히 타격이 클 거라고 보는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현대, 기아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토요타가 저렇게 잘 나가는 거는 아직은 하이브리드 차가 많이 나가니까 저런 거잖아요. 근데 앞으로 결국은 10년 후, 20년 후는 전기 자동차로 넘어갈 거예요. 그거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친환경이라든가 지구 온난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자. 이건 이제 전 세계가 하나의 공감하는 방향성이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전기차로 이제 이동할 텐데, 전기차로 넘어가기 위해서 한국은 발빠르게 이제 그동안 준비해 왔고, 특히 중국은 또 엄청나죠. 전기 자동차에서는. 왜냐? 중국은 뭐 소위 말해서 엔진 자동차는 토요타나 유럽차라든가 한국에 도저히 따라올 자신이 없으니까 뛰어넘어서 전기 자동차를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전기 자동차가 뭐 아주 무섭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은 지금 전기 자동차에서는 명함을 못 내밀잖아요. 전 세계에서. 근데 저게 하이브리드 차가 저게 계속 10년, 20년 가면 괜찮은데 저게 언제까지 갈 거냐?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기 자동차로 이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일본 자동차 산업은 완벽하게 옛날에 반도체가 그 쇠했듯이 자동차도 쇠할 가능성이, 왜냐? 그 당시 반도체가 뭘 잘못했느냐? 그 당시 PC로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대응이 늦었단 말이에요. 지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거에 대한 대응이 늦는 게 지금 일본 자동차일 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잠깐 반짝한다고 그게 장기적으로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저렇게 부정사건까지 일어났으니 일본의 참 고민이 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예상과는 달리 이렇게 일본에 유독 부정부패가 넘치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수직 문화라는 게 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니에요? 언론의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언론의 자유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전달이 돼가지고 변화가 오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피드백이 되는 게 이게 민주주의 사회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평등 사회고, 그래야 사회가 발전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수직 사회예요. 수직 사회. 그게 일본 사회가 오랫동안 사무라이 문화였기 때문에, 사무라이 문화 그 시대는 명백하게 수직적인 질서가 있었어요. 일왕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귀족이 있고 그 밑에 사무라이 있고 산업공상 쭉 있고, 이게 딱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도록 딱 틀에 짜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오래오래 지속되다 보니 그게 장인정신이 된 거예요. 왜? 하던 것만 계속 하는 게. 거기에서 대대손손 그것만 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축적이 되는 거고 조금씩 개선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좋은 기술들,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 게 그게 일본 사회였단 말이에요. 이게 조직이 되면은 어떤 큰 조직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게 이제 수직 문화가 되는 거예요. 수직 문화. 그러니까 위에서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그게 약간 부당하다 하더라도 그게 부당합니다 하고 강하게 어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일본이 잘 나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고도 성장할 때는 이런 문제가 거의 안 나타났어요. 내가 유학하는 10년 가까이 90년대 초중반부터 내가 한 10년을 일본에 살았을 때, 그때만 해도 일본 사회에 이런 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일본이 부정했다거나 사기를 쳤다거나 조작했다거나 이런 얘기를 뉴스에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나왔다 그러면 한국인이나 중국인 얘기지. 한국이나 중국은 사기도 많고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도 잘하고, 나쁜 거는 한국인, 중국인이고, 일본인들은 아주 대단한 선민의식, 깨끗하고 정직하고 좋은 거는 일본에 다 갖다 붙였어요. 그게 내가 유학할 때 그 모습이었는데, 지금 보세요. 지금 나쁜 거는 지금 일본에서 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조작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중국에도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뭐 중국은 우리 기본적으로 공산국가니까 의뢰에 그렇게 치부하는 부분은 좀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렇지 않은 나라라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일어나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가장 놀라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10년 살면서 일본을 봤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진 모습들이 연일 터지니까 내가 과거에 봤던 그 일본은 어디로 갔냐 한탄을 하는 중이죠. 일본의 그 수직 사회를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요, 이 수직 사회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의 얘기가 그냥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따라야 돼. 그냥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민주주의 사회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나는 일본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지 않아요. 그거는 뭐 많은 일단 전문가들은 유사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러지 일본을 정통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로 보는 사람은 제대로 된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일본 사회는 위에서 하는 얘기를 주로 따른다. 이제 이런 측면이 있죠. 그게 이제 추직사회다 보니까, 그게 사무라이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주장을 강하게 어필하고 따라야 되잖아요. 이걸 파워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파워하라는 뭐냐? 힘 있는 사람이 밑에 사람을 이지메 한다는 거죠. 이건 솔직히 뭐 이게 한마디로 갑질인 거죠, 이게. 근데 일본 사회에서는 갑질이 갑질로 여겨지지 않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일본은 어느 정도. 그게 참 신기해요. 한국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 많고 지위가 높고 하더라도 좀 부당하게 갑질하는 거에 대해서는 못 견뎌 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저거는 부당해. 저건 옳지 않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지금 가진 거 없고 내가 가난하고 힘이 없고 하지만 할 소리는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우리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일본에서는 지가 잘나서 얼마나 잘났어요. 얘기 들어본 적 없어요. 이게 통용이 안 되는 사회. 잘나는 사람은 잘난 사람답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일본 사회예요. 그러니까 갑은 갑질하고 어른 얼질한다는 얘기를 내가 하는 얘기가. 얼질한다는 건 뭡니까?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그냥 거기에 순종을 해요. 우리같이 강하게 반항 의식이 없어요, 별로. 그 이제 뭐 옛날에 우리 그런 얘기 있었는데 억울하면 출세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본 사회는 진짜 그런 사회일지도 몰라요. 내가 뭐 제대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위치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밑에 있는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네가 뭐 그 정도 능력도 안 되면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비판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오히려 비판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 학자가 총리라든가 장관 막 비판하는 글을 쓰잖아요. 댓글들이요. 너는 장관이 되거든 나중에 비판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정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형편도 안 되는 인간이 왜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비판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라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이런 얘기 있을 수 없잖아요. 정반대잖아요. 내가 이런 얘기를 어떤 내 영상에다 한번 했더니 댓글에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얘기하는 게 당연하지. 그런 댓글이 있었어요. 나는 일본 사람이 썼을 거라고 봐요. 재밌는 얘기죠. 한국하고 그 부분이 많이 달라요. 우리는 유교 문화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유교라는 게 이게 중심은 선비 문화잖아요. 선비 문화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졌어요. 어쨌든 한국은 옳고 그름을 많이 따져요. 근데 일본에서는 옳고 그름을 안 따집니다. 왜냐?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작용돼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따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사회하고 일본 사회는 많이 다르다. 그 얘기를 뭐 이제 와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본 사회는 와라는 게 화자, 우리 한문으로 하면 화자였죠. 그죠? 좋아할 때 화자. 이걸 가지고 일본 문화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일본어로는 야마토라고도 읽어요. 이 와라는 문화는 조화를 중시하는 거예요. 일본 사회에서는. 이 조화라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특출나게 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세에 따른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일본에서는 강한데 그 와라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이 위계 질서가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제일 꼭대기 있고 약한 사람 밑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데 그 힘 있는 사람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사회를 지배를 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들거나 반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저 높은 사람을 계속 비판하는 사람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자니스라고 들어봤어요? 뭐 우리로 치면은 SM이라든가 JYP라든가 자니스가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예요. 그 자니스의 그 대표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이 사람이 5, 60년 가까이를 성학대 해온 거예요. 성착취를. 그 자기 소속사에 10대 그 어린애들을. 그게 5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사실은 중간중간이 밝혀졌어요. 근데 하나도 문제가 안 됐어요, 사회에서. 이게 이 사람이 워낙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그게 소속사 탤런트들이나 가수들이나 이 사람들 방송에 출연하는 거는 이 사람의 힘이 다 작용하는 거예요. 방송사 입장에서는 그게 소속사 가수나 탤런트라든가 방송에 출연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그 비리 같은 것들을 언론에서 거의 송출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 전체는 자기 이해 관계에 따라서 가는 거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따지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게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 도중에 계속 나오는 게 일본 사회는 사무라이 사회, 수직적인 문화,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선비 문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화. 이게 일본하고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표출될 수가 있는데 일본은 힘 있는 사람은 갑질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일본 사회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뭐 그게 하나의 문화니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그런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 적용하려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본이 힘이 있다고 자기가 세다고 약한 한국을 이지매하고 갑질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해왔단 말이에요, 그동안.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역사 문제로 안 그래도 속이 뒤틀려 있는 상황인데 갑질까지 당하니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한국 사람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랬는데 우리는 이제 힘이 좀 커지면서 1인당 GDP 같은 것들도 이제 일본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임금 같은 것들도 일본을 능가하고 많은 부분 일본을 능가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일본이 이제 전체 규모가 우리보다 크다 보니까 세계 경제 뭐 3위 국가, 뭐 4위 국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댓글들 보면요. 10몇 위 국가가 뭐 3, 4위 국가한테 뭐 비판하고 이런다 말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 쓰는 사람이 요게 일본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습득해가지고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국 사람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되게 처근하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은 잘못 배웠다. 일제의 잔재적인 마인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한국이 이제 힘을 키워가지고 일본을 능가하는 순간 일본은 우리한테 갑질을 안 할 거예요. 왜? 힘이 있어야 갑질하는 문화거든, 일본은. 자기들이 한국보다 나은 게 별로 없다고 느끼는 순간 갑질을 못 해요. 안 해요. 그게 일본의 젊은이들한테서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 지금 한국어 공부 엄청 하죠. 한국어 모르면 왕따 당한다 그럽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존중을 보이는데,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저희가 늘 골머리를 앓았던 독도 이런 문제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더 발전을 하고 해서 일본을 제치게 되면 오히려 일본 쪽에서 아 독도 너네 땅이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말은 안 할지 몰라도 지금같이 그렇게 도전하거나 계속 도발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지겠죠. 사실 옛날에 일본에 그렇게 도발 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엄청 도발하잖아요.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힘이 안 오는 상태다 보니까 옛날에는 저희들이 굉장히 힘이 강하다고 느꼈을 때는 한국을 귀엽다 하고 이런 식으로 다뤘어요. 깜도 안 되는 것들이 기어오른다 이거죠. 기어오르는 거 보니까 상당히 귀엽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 얘기를 아직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에. 근데 이 인간들이 싹 사라지고 일본의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일본을 구성할 때 한국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한일 관계가 힘의 역학 관계가 바뀌고 있다는 거하고 일본의 그 소위 말하는 수직 문화, 갑질 문화, 가불 문화 이거하고 이렇게 전맥이 되면서 한국이 더 자기들보다 훌륭한 국가가 되는 순간 일본에서 한국을 향하는 갑질은 사라질 거라고 나는 보는 거죠. 오늘도 경제원탑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좋은 얘기,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제 채널에 오시면요. 최근에 일본의 엔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많이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한일역전TV입니다. 오셔서 좋아요, 구독 신청해 주시면 앞으로 제가 자주 들리겠습니다. 경제원탑. 감사합니다.